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톡. 한 주간의 외교 통일, 국방, 그리고 국제정치 이슈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두에 감사하다는 말을 붙였어요. 네. 지금 선거가 오늘로 55일. 55일 남았죠. 네, 진짜 두 달도 안 남은 이 바쁜 가운 촌각을 다툴 텐데 네. 이 와중에 저희 프로그램 너무 사랑하시니까 전직 종창 브라더스의 책임자로서 네. 책임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선거는 55일 남았다고 하지만은 네. 국가의 생존과 안전 또 우리 한반도 상황은 더 긴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순위가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오로지 한반도만 바라보면서 멸사봉공 또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당은 지금 뭐 선거 저도 좋으니까 네. 지금 공천 다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은 역시 공공성. 안지나서나 나라 걱정.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네. 공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여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로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예. 이렇게 전화로 뵙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특이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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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제법 풀렸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따뜻한 날씨로 가고 있는데 시국은 점점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제 뭐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이 전부 다 막 전투기를 일면 머릿 기사로 쫙 깔았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라면서요. F-22 스텔스 전투기가 드디어 한국에 4대가 일편된가 보죠. 네. 확 떴어요. 떴어요. 네, 대북 무력 시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 땅에 왜 이렇게 무섭게 막 전투기들이 들이대고 이러는 거예요. 네? 자, 2013년 2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죠. 네. 그때 이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약 한 60제 계산으로는 7일 정도 전쟁 위기가 지속됐을 때 바로 이 F-22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네. 그때 북한이 이제 전투기가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니까
그 발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나 괌을 때리는 무수단리 미사일을 또 선보이면서 강대강으로 치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F-22가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2대 정도 뜬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무력 시위가 끝나고 네. 미국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2대 뜨는데 돈 66억 들었다. 니네가 내라? 한국 정부가 분담 좀 하자. 앞으로 추가로 보내려면 결국은 그래가지고 싱겁게 끝났어요. 무력 시위도. 그런데 똑같은 모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4대 떴는데 지금 4개. 4대 떴으면은 120억 들어요. 그럼 하루 딱 뜨는데 120억? 아니.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니네 청구서 딱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네. 그때 우리 정부가 그냥 쌩깠지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네, 그래서 위기가 빨리 끝난 겁니다, 사실은. 돈을 안 내서. 안 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보상은 받은 게 있죠. 로키드 마틴과 보잉사 주식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 기간에 네. 30% 가까이 뛰었으니까. 네. 그래서 경제를 살린 거예요, 미국은.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네. 배고픈 군산복합체는 그동안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학수고대 해왔고 주식값 뛸 것이고 이런 하나의 쇼케이스로 10분 활용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렇게 미국이 무력 시위할 때 북한은 긴장해서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네. 요즘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북한도 마찬가지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 동아일보는 오늘 아침 보도를 봤더니 이 F-22가 평양 상공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집무실을 타격할 수가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꽁꽁 숨었다. 머리카락 보일까봐.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아일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 2013년 위기 때도 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B-52 폭격기가 왔죠. 그다음에 F-22 스텔스 전투기가 왔죠. 또 그 외에도 핵잠수함이 왔죠. 이런 등등의 어떤 그 무력 시위가 있었을 때 네. 평양에서 그때 춤판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4월에 태양절 앞두고 네. 시민들 축제 분위기 벌어지고 김정은 위원장 서해 이런데 이동하는 동선을 다 공개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전쟁 지도자가 그렇게 저런 공개 활동을 해? 그래서 진짜 꼭꼭 숨었다면 네. 그건 참 우려되고 위험스러운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뭐 전쟁 준비를 하려는가? 네. 그런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계속 하던 거하고 네. 이번에 북한에 새로운 걸 보여준 건 없다. 북한에. 과거에 다 했던 거다. 이거. 예, 재판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재판이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국이 이제 밀리터리 열풍이 밀리터리 열풍이. 네. 예. 네, 그러니까 뭐랄까 최근에 또 머슬키니니 뭐 이런 프로그램들 네, 네. 예, 이제 뭐 근육 자랑 네. 짓거리들이 이거 다 불법이에요,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다 불법이다. 왜냐하니까 명백히 예. 상대방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인 협박, 위협 이런 것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네. 조금의 끄리낌도 없이 특히 그 보수 언론이 이걸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그 섹시한 네. 전투들, 그다음에 뭐 해상 전함들, 그다음에 뭐 항공모함들, 그다음에 뭐 온갖 종류의 한반도가 전 세계 최첨단 무기의 전시장, 무슨 패션 쇼를 하듯이 네. 살상 무기들이 뭐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아무 끄리김도 없이 패션쇼, 그러니까 뭐 온갖 밀리터리 패션쇼를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집단 광기죠. 이거는 이승이라든가 합리라든가 이런 말들 사라진 지 오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 죽일까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볼까 두려울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19금으로 우리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의 일면을 19금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빨리.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뭐냐, 이런 그렇죠. 광기 마치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뉴 노멀. 네. 이 집단 광기가 뉴 노멀이 돼버린
이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말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김정은 집무실 폭격 어제 검색어가 되게 많이 올라갔던 네. 단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조준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김정은 참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상대방을 최고적으로 모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물론 이제 이 성명전은 우리보다 북한이 먼저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먼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상호 비방이 에스컬레이트 되면 이게 뭐 좀 처음에 말 대 말로 가다가 이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게 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제비치가 전쟁론에서 전쟁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네. 원초적 증오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원초적 증오심. 네, 그러니까 어떤 적개심, 증오심을 마구마구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다른 전쟁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간에 지금 감정적인 어떤 그 적대감, 네. 또 증오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되고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가는 거. 이거는 어떤 전시 상태 또는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지금의 긴장이 합리화되는 것이죠. 네. 더불어서 이 긴장 이후에 닥칠 세계에 대해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다 미래를 생산적으로 이걸 결실을 맺는 이런 위기 관리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왜?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체제 전환 또 정권 교체를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도 가도 못하게 가둬놓고 그 다음에 압박해서 내리치는 형식. 네.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 길게 생각할 거 없다. 딱 한 번 싹쓸이판으로 끝내자. 싹쓸이판. 싹쓸이판으로. 네. 거기에 판돈 다 걸겠다. 이런 식의 짧은 호흡이거든요. 예. 임기가 2년 남아 있는 거에 2년도 안 비교해도 남았죠. 예. 사실은 앞으로 뭐 1년 반이 남았어도 이런 호흡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북한에 대한 어떤 조롱, 그다음에 적대, 증오, 그다음에 제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로지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극단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쟁 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고 이미 2013년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이런 것도 있어야 뭐 저러다 말겠지. 맨날 그랬으니까. 아니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네. 그러면 4월 총선 끝나고 5월, 6월 올해 한 해 이것만 할 겁니까? 아니 우리가 재작년에 경제가 뭐 때문에 나쁘다 그랬어요? 세월호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네. 작년에 경제 왜 나쁘다 그랬습니까? 메르스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세월호, 메르스를 다 합친 것보다 큰 거를 1년 연중 떠들고 나라가 어떻게 버팁니까?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 다 말아먹고 이제는 북한 때문이라 그럴 겁니까? 북한에 청구서 내밀 겁니까? 우리 경제 살려내라 그럴 겁니까? 북한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수로 버팁니까? 북한도 우리처럼 쌩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상호 비방이 계속 갈수록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면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단장님께서 방금 클라우제비츠를 이제 네. 하셨는데 네. 저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것처럼 적개심 극대화의 법칙이죠 이거는. 이 상호간의 적개심이 끝간데 없이 확대되는 네. 지금 그 과정, 그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런 어떤 적개심 극대화 이 법칙을 그걸 뭐랄까 이렇게 붙들어 맬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클라우제비츠도 그렇게 봤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의 정치가 여기에 편성해서 오히려 오히려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 네. 정의당을 빼고 네, 아주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원장님이 계시니까 예. 오히려 야당들도 이런 보수화, 우경화, 밀리터리 경쟁에 서로 자랑스럽게 나서고 있는 북한 괴멸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 뭐 각종 모든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주장 네. 공공하게 네. 아무 이 끊김 없이 운이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보자면 야당이 정의당 빼고 네. 야당이 이런 어떤 군사 안보 외교 통상도 물론 그렇고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가. 예. 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그저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불안감을. 그러니까 야당이 오히려 여기에다 편성하는 매우 안타까운 이 수준의 네. 안타까운 수준의 담론들이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나요? 항상 대세 추종이잖아요. 그럼 대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고. 네. 정당들은 갈 자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의당 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여러 번 빼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저기 교수님 그 언론에서 팟짱도 빼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예. 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쭉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더니요. 그 페이스북 저희가 뭐 요새 계속 그 팟짱 얼마나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지 좀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페이스북 영상만 봤더니 1,500만 네, 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놀라고 있는 숫자인데요. 이게 사실상 지금 뭐 주류 언론에서 하는 주장에 반대되는, 그리고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2층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이 균형을 잃은 언론을 되찾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교수님, 여기서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갖는 차원에서 박수라도 한번 치고 갈까요? 아, 그럽시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제가 받아가지고 조금 가볼게요. 북한 괴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하신 얘기고, 또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 실패했다. 이것은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이상돈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수혁 대사죠. 육자회담 대사를 했던 이수혁.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분은 지금 북한 제재 박근혜 정부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안보에 보수를 했더니 표가 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번 총선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안보에 뭐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냐, 안보에. 네. 맞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안보 이슈에 대해서 뭐 진보적 입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네. 합리적이고 올바른 입장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네. 지금 이런 밀리터리 광풍이 네. 과연 우리 민족이 혹은 남북한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개성공단 폐쇄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리고 이런 어떤 흐름에는 물론 개성공단 저번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네. 그야말로 하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셈이죠. 그럼 끊임없이 미국이 또 요구했던 게 개성공단 폐쇄였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니까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구축함에 있어가지고 뭐 네.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이라는 이런 것들 눈에 가시였단 말이죠. 이번에 치워버린 거예요, 걸림돌을. 그리고 마치 이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인 것처럼 또 포장을 해가지고 네. 우리 언론들은 소개를 하고 있는 셈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무대 뒤를 마치 X선으로 그걸로 이렇게 비추듯이 네. 이런 네. 노력들은 조금 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대세에 편성해서 야당도 그렇고 물론 정의당 빼고 팟짱 빼고 여러 번 빼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클라우제비치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거든요. 문제는 잘못된 정치가 전쟁으로 이끄는 겁니다. 지금 정치가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이걸 네. 견제를 하고 이성의 소리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치가 표를 의식해서 안보 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잘못된 정치가 전쟁을 부른다. 표를 의식해서 안보 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김종대 단장님. 자, 그 지금 일련의 어떤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데서 사실은 그 북한의 제재에 따른 목소리하면 국론 분열자고 네. 단합을 저해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이단자처럼 돼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네. 자, 이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이 강경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냐. 네. 저는 온건이다 강경이다를 떠나가지고 그 강경한 그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효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효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네. 북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외치고 어떤 비핵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강경 정책이 네. 그것을 과연 그러면 북한의 어떤 비핵 또 한반도 평화에 있어 긍정적 결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는 것이죠. 네. 사실 강경이다 온건이다 따지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가 없는 강경책이라는 것은 무모합니다. 네. 어떨 때 강경책이 필요한 때도 있겠죠. 국제 정세에 따라서. 네. 항상 유화책이 옳다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어떤 보수 정권이 얘기하는 저런 북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것은 항상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는 명백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이 강경 정책 이후의 결과가 효과가 뭐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고 네. 그걸 따지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종합적인 어떤 목표와 구상이 없어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 또 북한 체제 붕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사담 후세인을 이라크에서 제거했어요. 네. 그걸로 상황 끝납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빈 라덴을 아프간에서 제거했어요. 제거했죠. 아프간 상황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끝났습니까? 자, 저기 어떤 하나의 체제 전환이나 정권 교체라고 있는 것이 네. 그 다음에 수반이 되는 더 무정부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 뒤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르완다나 콩고 같이 내전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정부 상황이 되면 이건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이렇게 상대방의 적국의 정치 체제를 징벌하고 네. 어떤 교란시켜서 붕괴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적이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수습하고 관리해서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지.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갈 때 사담 후세인 제거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3개월이면 안정된다고 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에 들어가서 지금 2016년 1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습을 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켜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IS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리아 난민까지 해가지고 중동이 다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한번 덮어졌어요. 불장난 해놓으면 사실은 밉더라도 예.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국제 정세란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걸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붕괴시키면 우리 주도로 통일할 수 있습니까? 뭘 수습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연설에서 체제 붕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중에 처음이에요. 북한 체제 붕괴를 꺼낸 그렇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처음이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개성공단 임금과 관련해서도 전날 홍영표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확증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자금이라는 게 지금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자금은 다 핵개발 자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온 지시가 뭡니까? 네. 해외 북한 식당 가지 식당 마라. 가지 마라. 예. 네. 식당에서도 돈이 흘러 들어간다. 이게 중앙당으로가 핵개발 자금으로 쓰인다. 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저기 인도주의 교류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영유아 지원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애들. 북한 아이들. 이유식 같은 거, 네. 우유 이런 거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신락같이 이어지던 인도주의 사업도 다 중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지난 1월 22일 날 외교안보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미. 네. 예. 네.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네. 예. 저기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을 먹는 건 이제 이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큰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예. 과거에 드골이 프랑스에 네, 드골. 예. 드골 대통령이 재미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음. 치즈 맛이 200가지가 넘는 나라는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후의 제국주의가 아무리 성해도 네. 그 해당국의 그 입맛까지는 정복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이 큰일이구나. 이제 평양냉면하고 아니 냉면 좋아하는데. 네, 함흥냉면은 이제 곧 이적행위로 특히 해외 여행 시에 네.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을 드시는 거는 곧바로 이적행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걸려들게 생겼구나 하는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이게 체제 붕괴론 이거는 사실상 보면 국제법적 유엔 헌장 위반이에요. 유엔 헌장.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니까 이건 상대방 노골적인 북침을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네. 네. 이거 침략 행위예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건 F-22가 떠서 네. 뭐 김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모조리 다 유엔 헌장 위반입니다. 왜냐하니까 침략 행위잖아요. 침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는 이런 풍토들, 네. 이런 풍토들이 노골적인 그 북침 선동과 함께 마치 이승만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승만의 부활 아닌 재활 아니냐 하는 이런 착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북진 통일론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1950년대 북진 통일론이 이제는 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고 정권 뭡니까 레짐 체인지, 네. 정권 교체 이른바 북한 민주화라고는 이상한 이름을 달고 네. 백주 대낮에 아무 끄리낌 없이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돼버렸다는 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광기의 광풍의 한복판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해외 여행 시에 평양냉면 드시면은 국가보안법 위반될 수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아 조심하셔야 네. 된다. 네. 조심해야 되면 큰일 네. 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좀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북한 인권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네. 테러 방지법하고 아울러. 네, 아울러 테러 방지법하고. 근데 애기들 먹는 우유, 네. 이유식은 그때 먹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 8개월 이후부터 생후 8개월 이후부터 영유아들 먹어야 지원 다 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애기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말하면서 그런 어떤 그 인도적 조치는 안 하겠다는 네. 이런 어떤 태도가 네.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혼란스럽고 앞뒤가 그럼 안 북한 맞는 인권법 건데. 누구 위한 거예요? 그런 애기들 밥도 안 먹이면? 아니 그러니까 인권이란 것도 생존권이 있고 네. 생활과 자유권이 있는 가운데 인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세상에 인권이란 거 하나만 떼서 증진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안전의 위협이 해소가 되고 네. 그러니까 생존권, 안전권, 네, 네. 그다음에 자유권, 인권이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권만 딱 떼놔가지고 아니 그게 복지국가라고 할수 정치적인 있냐고. 자유가 있는 것만 인권이 아니라 일단 어. 기어다니고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걷고 이럴 때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게 인권이 인권이야. 아니면 무슨 뭐가 인권이야? 그러니까 어? 그게 인권이지. 네. 그러니까 쫄쫄 굶어가지고 아주 굶어 죽여버려라 이래놓고 인권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사실 이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네. 원래 통과된 게 미국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 2004년에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10년이 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 통과시켜서 무슨 인권이 개선됐습니까? 북한 주민이 이 법으로 인해서 얻은 혜택이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네. 이 미국에서 만든 북한 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상당히 역행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네. 이 인권법의 핵심은 미국이 탈북자를 망명자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네. 그런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1년에 10명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 100명밖에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면 이 법을 믿고 탈북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네.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속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권법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뭘 바꿨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 인권법은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네. 겁니다. 우리 아니. 인권은 그 북한 비판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네. 반북 단체들 거기 예산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것도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하긴 말이죠. 네. 저기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 때 네. 그 당시 미국 네오콘의 아주 주요한 핵심 인사가 한 말 기억이 나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북이 핵 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그럼 애들한테 플루토늄 먹일 거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거 것처럼 못 먹어요, 교수님. 플루토늄은 먹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굶겨주기했다는 이야기죠. 왜냐니까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니까 모든 유엔 결의안은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제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굶겨주기했다는 거죠. 그건 그 발상이 이번에 대통령의 입에서도 지시에 의해서 애들 이유식, 영유아, 우유, 분유 이거 다 끊어라. 이 말은 굶겨주기자는 이야기죠. 그 말은 동시에 지금 온갖 근육질에 온갖 최첨단 무기들 지금 무슨 전시장에 온 것처럼 난리인데 이건 결국 과시용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네. 지금의 이 흐름들은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 네오콘들이 했던 것처럼 굶겨주기자는 거죠.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권법도 그 발상의 주제에 놓인 인식론적인 그 근저에는 네. 굶겨주기했다. 결국에는 인권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비인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진짜 뭘 위한 것인지 잘 들여다보고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정글 같아요. 네, 무서워 죽겠어요. 하늘에는 막 스텔스 전투기가 막 떠돌아다니고, 그 국회 안에서는 막 살벌한 언어들의 전쟁이 막 있고 신문 보기가 겁나서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등골이 오싹오싹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네. 저는 또 한반도에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전쟁하는 기술을 나날이 발전시켜 왔다 그랬지만 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노하우도 네. 저희는 학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벼랑 끝에 전쟁 위기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나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우리는 해왔다. 이번에도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전쟁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 네. 이것이 최근에 와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전쟁 위기는 약 한 60-70일 정도 네. 지속됐지만 그 이상 지속할 수도 없는 국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네. 지금 이것도 선거가 끝나고 이제 또 경제가 중요하고 또 이제 중국이 한중 관계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거의 파탄 직전인데 네. 이런 상황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나라가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극단적 상황을 따라갈 수가 없다. 우선 어디서 분열이 나타나느냐 하면 네. 보수 내부의 분열입니다.
자, 경제하는 보수가 있고 전쟁하는 보수가 있습니다. 경제하는 보수,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있는가 하면은 전쟁하는 보수, 호모 밀리테리쿠스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이익이 같지가 않아요.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삼성, 현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신경제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한중 관계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후에 동반 성장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네. 너무 전쟁으로 치닫는 보수의 진보도 아닌 보수인데 경제하는 보수가 네. 이거를 용납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성향이 바로 박근혜의 우려를 표시하는 중앙일보 논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다 나면 이 전쟁의 에너지가 이제는 상당히 어떤 피로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네. 그럴 때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구상과 계획이 준비돼야 된다. 아. 정당은 대안 세력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야권 공조다. 이 위기에, 전쟁 위기에서 야3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박근혜 정부가 저렇게 햇볕 정책을 무의로 만들면서 전쟁 대결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정치 대안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말인즉슨 했거든요. 맞는데 그분은 어느 당이에요? 그분은 나 지금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분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주에 정한다 그랬는데 오늘 벌써 목요일인데. 근데 내일 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야당권 공조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혜영 교수님 좀 친하시잖아요, 그분하고. 어떤 저도 입장이세요?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정동영 전 의장이 말씀하신 건 뭐 원칙적이고 네. 야권이 이 안보 이 밀리터리 국면에서 좀 자리를 좀 제대로 좀 잡아라 포지셔닝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주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더민주당도 그렇고 이 양당이 안보 보수화를 자랑스럽게 지금 내걸고 있을 국면이 아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절제되지 않은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 네. 또한 야권이 안보나 이런 외교 이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과정인 거지. 이게 지금 제대로 야권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야권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발언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신해줘. 우리 대변인 같아요. 어제 호주 외무장관을 만났더라고요. 줄리 비숍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호주 장관 만나가지고 한반도 얘기를 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비록 한반도 핵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책임은 없지만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북미 간에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의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싸우지 말고 지금 먹고 살기도 다들 힘들고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마이너스 금리하고 있고 다 어려운데 그러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해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날까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 공세를 하고 있죠. 군사 배치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동북권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니네 사드 배치하면은 한반도는 미중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아주 민감한 지역이 될 거다. 이런 경고까지 했어요. 네. 제가 보면은 네. 이게 좀 그 일종의 세트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트 플레이다. 예. 예, 뭐냐면 환구 15, 네. 환구 15 그다음에 인민일보.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장하고 있었던 네. 그런 것하고 음흠. 방금 말씀하신 거 왕이 부장이 이야기한 네. 비핵화 플러스 정전협정이라고 네. 예. 네. 이걸, 평화협정. 네, 그렇죠. 같이 봐야죠. 같이. 네. 무슨 소리냐면 그나마 이 국면에서 합리적인 몫을 내는 게 중국이라고 하는 게 참 물론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 환구 15나 인민일보다 그 비슷한 논조이긴 하지만은 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힘과 행동 그다음에 중국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긋자 그런 다음에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힘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를 네. 촉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38선이 이게 확장이 되어서 두만강 압록강이 제2의 38선이 되는 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이 제2의 38선 된다는 의미는 이거는 북한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붕괴되어 가지고 한미연합군이 한미일이 되겠죠 이제는. 한미일 연합군이 두만강 압록강에서 그 중국하고 군사적 대결이 초래되는 이런 상황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어떤 경우에서도 북한 붕괴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환구 15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 MD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동시에 동유럽 MD의 실질적인 그 타겟이 러시아였지 않냐. 네. 한 가지로 남한에 있어도 그러니까 한국판 MD죠 이거는. 네. 한국판 MD가 겨냥하고 있는 건 중국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좌시하지 않겠고 좌시할 수도 없다. 근데 이게 뭔 말이죠?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사드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지투라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본다면 미국하고 사이에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한도 숫자도 아예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헤비급하고 미들급 뭐 정도. 네. 그런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 핵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확정적 최소 억지 전략이라고 구사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우리가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 상대방을 확실하게 네.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핵 전력을 갖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남쪽에 우리 한 남한에다가 만약 MD가 들어오면 그 사드죠. 네. MD가 들어오면은 자신들이 이런 그 최소 억지 전략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쏴봐야 네. 다 공중에서 다 떨어져 버리면은 네.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때문에 사드에서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그 사드를 남한에 갖다 놓는 거는 중국으로 봐서는 이제 일종의 마지노선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 작품에서 이제 전 이런 어떤 좀 그 하나의 어떤 트랙이 있다면 방금 왕 부장이 이야기하신 한 것처럼 네. 그 평화협정 혹은 정전협정 플러스 비핵화라고 하는 건 일종의 또 외교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세트 플레이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미중 간의 이제 사드 갈등으로 되면서 네. 남북한은 주역에서 단역으로 밀려나고 결국은 강대국 정치에 의한 양상으로 한반도가 재편이 되게 되는 네. 이러한 일련의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어떤 그 한반도를 우리가 주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이런 어떤 그 자율성, 주도성이 이제 크게 위협을 받는 국면이 곧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언가 군사화된 이런 공간에서 국가 주권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강대국 정치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상당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매우 엄중한 어떤 인식에서 이 사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취재할 때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 또 국가안전위원회 쪽에 이제 관여하는 공직자들 네. 또 외교부 자문위원들 이런 모든 분들이 사드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정도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가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 즉 전략적 안정을 해치는 도화선이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은 또 다 갖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예. 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네. 한국의 사드 배치가 바로 미국에 대한 어떤 감정이 폭발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상당히 감정적 접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드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는 어떤 중국 내에서 그 중국의 종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CCTV가 네. 하루 종일 틀어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네. 그 작년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기운이 완전히 이제 강화되고 학습돼서 네. 이제 한반도의 사드가 어떤 파국적 이미지를 구성해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보면은 사드는 정치화된 이데올로기 무기입니다. 이것이 군사적인 무기로선 사실은 네. 당장 지척에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군사적 효연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치적 그 이데올로기 효과는 큰 것이죠. 이런 점에서 네. 상당히 어떤 관념적으로 구성된 무기, 네. 즉 이거는 이데올로기 무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네. 대선에서 지금 공화당 후보들이 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거기에 오바마가 굴복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다 선거판에 서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들어올 때만 기다려서 지대한 미사일 전력을 또 전진 배치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말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중국의 지대한 미사일 이러면은 전 세계의 지대한 미사일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미사일로 해양에서 방어하는 네. 이런 나라죠. 그런데 그 주요 미사일 기지가 백두산 후면에 그 중국 쪽에 그 모종의 장소에 지금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북한도 요즘 미사일 기지를 백두산 쪽으로 많이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일로가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렸는데 어느 게 미사일 사일로인지 우리가 식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멍을 10,000개 이상 뚫어놨다 그러는데 백두산이 그래. 예. 그건 왜 그랬느냐?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할 때 네. 한만 국경 쪽에 공격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거기에 북한과 중국의 핵심 전력이 지금 직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미국이 함부로 타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 타격했다간 중국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전략적 포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유사시의 어떤 북한의 정권과 체제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어떤 유력한 군사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드를 배치한다 한들 네. 어느 구멍에서 어디서 무슨 미사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방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어하고? 사드가 그런 무기입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착종돼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분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드 무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이게 오면 어디에 제대로 아는 놈 하나도 없어요. 국방부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아니 우리는- 보십시오. 저기 네. 이 사드라는 무기는 원래 몇 번의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원래 이런 식의 사드 무기가 아니었어요. 네. 원래 사드는 뭐냐면은 미국의 적국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탄두 로켓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사일의 탄두가 여러 개가 쪼개져서 나오는 네. 이게 MD 돌파형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대응 무기로 개발된 건 뭐냐면은 다탄두 요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지금 원래 모델은 뭐냐? 이게 사드에서 한 개의 타격체가 우주에서 이제 캡슐이 열리면 튀어나와 가지고 네. 적개가 탄도에 정통으로 부딪혀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게 이게 아니구나. 네. 사드에서도 여러 개의 다탄두. 다탄두가 나와서 각자 표적을 찾아가서 미사일을 다 깨는 이거였어요 원래는. 그 약간 사드가. 컴퓨터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데 해보니 안 되거든. 네. 현실 가능성이 없어. 현실 가능성이 없어. 네. 그래서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시킨 게 오늘날의 사드예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탄도 그 요격 체계를 포기하는 대신 사드 포대를 늘려주겠다. 이 결정이 나온 게 2009년 게이츠 장관의 발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과 같은 사드 포대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네. 원래는 2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5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로 했던 걸 실패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드고 한 개의 미사일이 한 개의 미사일만 타격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사실. 자, 그러면 김종대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효율성도 전혀 없는 무기를 이데올로기, 관념적인 이 무기를
갖다 놓고 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게 뭐 효용성이 검증이 되고 이렇게 예컨대 지금 F-22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정은 집무실을 지금 그 오산에서 쏘면 7분 만에 가서 타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막 뭐 난리가 났습니다. 유리창 지금 깬다, 조선일보가 쓰고 그걸 네이버가 지금 막 일면 머리에 걸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구경 와 이러고 이제 막 보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건데 사드는 그마저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왜 갖다 놓는 거냐? 결국에는 앞서 66억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방위 산업 업체들, 군산복합체 회사들 이거 주가 올려주고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돈을 내야 되고 방위 분담하고 뭐 이런 차원인 거냐 우리는 예? 글로벌 호갱이야? 우리가 뭐 저기 글로벌 호갱이 된 지는 오래고요. 특히 네. 우리가 또 미국의 그 군산복합체 돈줄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여기 열심히 벌어서 이제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준 나라니까 미국산 무기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심지어 어디입니까? CRS 리포트라고 저기 미국 의회 조사국 네. 곳에서조차도 한국의 사드는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니까 이게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각종 무기 체계 가운데 네. 북이 남쪽을 향해서 저고도 미사일을 쏠 경우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쏠 경우에 사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사드라고 하는 거는 탄도 미사일 을 요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네. 순항 미사일이죠. 아예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 38선을 두고 바짝 붙어 있는 네. 상호 이렇게 군수 혹은 그 군사력 조건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도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단장님이 저 중국에서 보신 아주 중요한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은 지금 이 사드 중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은 네. 사드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이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네. 이 아시아 공간에서의 핵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균형이 무너지는 첫 도화선이 이 남한에 배치되게 될 사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무너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핵 전략, 이게 최소 억지 전략이라고 하는 이 컨셉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도화선이 한국의 사드, 곧 미국의 MD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게 사실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렇다면 좋다. 아까 환95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지노선을 남한이 대한민국이 넘어가 버린다면은 그때는 힘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할 때 그럼 어떤 행동, 어떤 액션이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서 뭐 시중에 각종 시나리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한국에 남한에 저기 여행 가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의 여행사들은 대부분 사실상 국영이잖아요. 네. 그냥 중앙정부에서 가지 마라 하면은 안 가죠. 여행사 상품 안 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중소상권들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여행 금지, 여행 자제령 같은 거는 뭐 아주 그야말로 세 발의 피라 봅니다. 사실 그 중국이 할 수 있는. 왜냐니까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이 의존하고 있는 이 포션이 엄청나죠. 네. 일본, 미국, EU를 다 합한 것만큼의 크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또 사드 우리하고 있는 러시아만 하더라도 네. 우리하고 한 11위 정도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은 1위죠. 러시아는 한 11위쯤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차이나 리스크라고 하는 게 말이죠. 지금까지 차이나 리스크는 주로 그러니까 금융 자본시장과 관련한 차이나 리스크가 이야기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 차이나 리스크가 안보 분야에까지 옮겨 붙는 그러니까 이게 더블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죠. 네. 리스크가 되는 거죠. 하나는 경제 통상에서 또 다른 군사 안보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그야말로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게다가 또 하나
이게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감정 싸움이 또 이제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렇죠. 황교 때문에 네티즌들이 뭐 격분하고 네. 이제는 북한하고 감정 싸움하다 이제 중국하고 감정 싸움 하게 돼요. 이미 이건 시작됐다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네. 한국과 중국 관계가 이제 외교부의 말에 따르면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중 관계가 네. 이 전략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총선 이제 오늘 55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재외 국민들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 중국에서 투표소 설치를 불허했어요. 우리 국민들. 그래요? 네, 우리 국민들 투표하는 거를 외교부 당국자가 서울신문에 확인을 해준 내용인데요. 중국에 계신 재외동, 저희 팟짱 듣는 애청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건 실수입니다. 특히 중국의 투표 성향은 네. 사드를 반대하는 정의당 지지표가 많기 때문에. 진짜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심상정 대표가 네. 지난번 19대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게 재외국민 투표였어요. 그 중에서 중고. 네. 이건 큰일 났네, 이거. 이건 뭐 중국 당국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거. 그래요? 예. 왕이 부장한테 전화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지금 전략적으로 유리해지는 것이지.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중국 안에 5개 지역에 총선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제도상의 문제 이유로 불허했다. 네. 이런 게 공식 답변. 그러니까 박근혜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것도 일종의 어떤 의도 아니냐. 이럴 때 그거 왜 요청해가지고 그 뭔가 좀 적당히 하지. 결국은 새누리당 지지율 또 올라가요. 이거 때문에. 나 참 열받아 죽겠네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이거는 꼭 여쭙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연일 새누리당에서 핵무장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그 보수 언론들이 계속 받쳐주고 특히 이제 1등 공신은 조선일보인데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장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 김종대 단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원래 한국은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돼 있어요. 이미. 네. 그 기술 수준이 다 그렇게 평가가 돼 있는 것이죠. 단연간 어떤 많은 숫자의 원자로를 유지해 본 경험과 네. 또 핵 과학 이론적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 수준만 가지고도 유사시에는 핵무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나마도 우리가 느린 편입니다. 대만이나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불과 몇 개월 안에도 핵을 보유할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이죠. 또 일본은 이미 핵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유사시에 핵 보유할 기술과 물질을 갖고 있다는 핵 옵션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더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사찰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처리 핵 발전소의 재처리가 금지된 나라죠. 네. 그러나 핵 기술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적어도 웬만한 중견 국가들은 다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네, 그렇군요. 뭐 별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질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요즘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면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그다음에 네. 저 개성공단 근로자들 월급 떼가지고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썼다면서요. 네. 우리 월남전에 간 우리 저 장병들 군무원들 월급 그러면은 70년대. 70년대 네. 거기서 떼가지고 핵 개발한 게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네. 그때 그 월급 삥 뜯어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삥 뜯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군이 주는 월급 중간에서 네. 삥 뜯고 나머지만 줬잖아요. 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 이미 우리는 더 앞서서 70년대. 70년대 더 앞서서 실천했던 나라 아닙니까? 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북한만 욕하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핵 개발 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고 미국한테 혼났잖아. 미국한테 혼나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다 해본 짓이잖아요. 새삼스럽게 네. 이렇게 하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난 1월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지속적으로 팟짱에서 이 논지와 의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거는 북미 수교, 왕이 부장이 얘기했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고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로 풀자.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핵실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존권 문제를 보장받기 위한 뭐 이런 거 아니냐. 결국 대화하자. 북미 대화, 북미 수교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괜히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막 7분 만에 타격 막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하게 좀 그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요구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니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곧 북미 평화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네. 이제는 평화협정의 어떤 단판이 열리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내부의 사상 교육을 해왔고 네. 이 핵 개발의 어떤 모든 목적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지금에 와가지고 어떤 하나의 도박과도 같은 이런 어떤 승부순을 거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는 북한 당국에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수교를 해서 협정을 맺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도 지지하고 나름대로 그 의미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핵 개발이라는 방식에만 의하지 말고 어떤 군사와 외교를 병행해서 할 말이 있으면 육자회담에 나오고 네. 아니면 옆에 그 동반자인 중국이 있고 우리 이렇게 체제 어렵다. 우리 이렇게 안보가 불안하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힘들면. 그것도 나와가지고 또 남북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외교로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최근에 북한도 거의 등한시한 상태에서 오로지 그 핵무기에 매달리는 형국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네. 그것이 저 주변국에게 또 불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북한도 그 어떤 너무나 어떤 자기네 자기중심적인 정치 또 그것이 어떤 그 관념화되고 이데올로기에 강박관념 같이 자기 자신마저 끌려가는 네. 이제 북한도 좀 이런 태도에 있어가지고 이제 4차 핵실험까지 했으니 네.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네. 예, 좀 이제는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북한도 바뀌어야 된다. 네. 지금과 같이 강대강으로 가면은 우리가 북한의 그동안 선의를 갖고 유화적인 정책을 주장했던 한국의 진보 세력도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항상 진보가 북한 편 아니다. 네. 이거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도. 예.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이거 다 듣고 있을 거야 아마. 예? 어. 안 듣을까? 이거 저기 글로벌 매체여가지고요. 네. 들어야 안 듣겠습니까? 다 들어야지. 듣겠죠. 네. 꼭 전달하세요. 예?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전략적 목표. 우리라고 하면 여기 여야를 불문하고 네. 이거는 남북도 불문하고 그 공통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이자 목표라고 보거든요. 네. 설사 이거를 가치나 목표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미국의 핵 우산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를
핵 우산 밑에 있으니까 이건 뭐 사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옵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6개월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핵폭탄을.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기술력,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제 원한다면 핵무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동아시아가 어떻게 되겠냐? 아시아 모두 핵무장한 그야말로 이 아시아의 화약고가 아니라 근데 전 글로벌 화약고로 변할 거다. 글로벌 화약고. 이거는 결국 가서는 안 될 길이라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저는 지향해야 될 전략적 목표임에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보수 신문에 이야기하는 핵무장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실효성도 있을지 의문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대안과 관련해서 한가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엔 그 대북 그 제재 결의안을 보면요. 네. 이러저러한 제재안이 쭉 나열되고 동시에 육자회담 재개도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 오자회담 뭐 북한 빼고 하자는 이거는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을 어쨌든 육자틀을 활용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동시에 유엔의 결의안의 내용이기도 하고 네. 때문에 현재 이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미 실험됐지 않습니까? 육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회담을 뭐 이어간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육자회담을 다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육자회담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까지 와서 이렇게 뭐 무력 시위하고 있고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리고 이 삼각 군사 동맹 속에서 걸림돌이었던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이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버렸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때문에 이건 뭐 아주 해피한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베 정권도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네. 나쁘지 않은 국면인 거죠. 위험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하고 중국이 사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로 사이가 네. 안 되는 국면이죠. 그렇죠. 사실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연대를 해야 되는 국면인데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완전히 이게 이 아그라지는 이런 관계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동아시아 현재 인도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장면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체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글로벌 매체 인증 샷. 강대강으로 가면 한국만 손해입니다. 새마을운동 그렇게 외치더니 결국 새마을운동 시대로 왔네. 쩝. 그 위에 있는 마카산삼 뭐예요? 야, 꼼꼼하세요. 다 보고 계시구나.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밑에 장뇌삼이에요. 이거 광고예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카산삼 저희 광고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 사서 잡숴. 출근길에 든든한 동반자 팥짱 김종대 사랑해요. 오마이뉴스가 큰일 하고 있습니다. 김국방 오셨습니까? 충쌍? 충쌍은 또 뭐야? 충성은 충성이지. 그건 언니들이 잘하는 구호야. 언니들? 그럼 이거 언니예요? 언니 같아요. 언니일 가능성이. 김종대님 자주 나오세요. 환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다 읽지 못해서 더 죄송하고요. 그나저나 다음 달 키 리졸브 훈련 앞두고 뭐 무력 시위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긴장은 더 조성될 것 같아서 그때마다 분석하러 꼭 나와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네. 팥짱 잊으면 안 돼. 왜 자꾸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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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시마니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